오라버니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였다면 저는 억지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다만 잠시 함께했던 정마저 부정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보따리가 무겁네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선 남녘의 기운이 가장 따스하게 번지던 춘3월, 젊은 박문수는 외삼촌이 새로 부임한 진주고을에 머물며 과거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직 장원급제의 꿈은 멀어 보였으나 젊음에 깃든 패기는 누구보다도 뜨거웠고, 글을 읽어도 시선을 자꾸 창밖으로 빼앗길 만큼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남달랐다. 책상머리에 앉아 글귀를 외우다가도 어느 순간 눈길은 멀리 흘러가는 강물에 닿고 마음은 산들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떠돌곤 하였다. 그 시절 조선에는 학문과 풍류를 아울러 즐기는 시회가 성행했으니 선비들이 풍광 좋은 곳에 모여 시를 읊고 삶의 괴로움을 풀며 서로의 견문을 넓히는 모임이었다. 박문수도 처음엔 책으로만 세상을 배울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진주로 내려와 보니 그 믿음이 점차 흔들렸다. 좋은 풍경과 사람들과의 교류가 학문 못지않게 마음을 넓혀준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느 날 그는 외삼촌댁 뒤편으로 이어지는 얕은 언덕을 거닐다가 우연히 시외를 발견했다. 강가의 버드나무 아래에 선비 여러 명이 둘러앉아 시를 찍고 술을 나누고 있었고, 가까이 들리던 웃음소리는 봄바람보다 더 푸근했다. 오, 자네는 처음 보는 얼굴이구려. 혹 공부하러 내려온 선비인가? 한 선비가 손짓하며 그를 불렀다. 박문수는 처음엔 쑥스러워 머뭇거렸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걸음을 옮겼다. 네, 진주로 공부하러 내려왔습니다. 감히 자리를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학문도 중요하지만 때론 풍류도 필요하오. 앉으시오. 그리하여 박문수는 처음으로 시외에 발을 들였다. 그는 주변의 선비들과 시구를 주고받으며 흐르는 강물과 흩날리는 버드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시원하게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어찌 보면 그날이 그의 인생에서 풍류가 처음으로 피어난 날이었다. 시회를 마친 어느 선비가 말했다. 진주에 왔다면 명기, 홍이를 보지 않으면 진주를 본 것이 아니라 하오. 홍이라면 어느 기류에서 보는 겁니까? 고을의 한량들도 넋을 잃는다 하오. 시와 노래도 뛰어나고 풍류를 다루는 솜씨가 남다르지? 박문수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보내려 했으나 시외의 흥겨움이 채 가시지 않은 탓인지 마음 한켠이 묘하게 들떠 흔들렸다. 그는 밤늦도록 홍이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어코 그는 기루의 등불 아래에 서 있었다. 그곳은 진주에서 이름난 기루였고 휘황한 등불 사이로 흐르는 풍악 소리가 봄밤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물결처럼 흐르는 비단옷 사이로 나타난 홍이의 자태는 소문보다도 더 고왔다. 단지 미색만이 아니라 움직임 하나하나에 기품이 배어 있었다. 못 보던 얼굴이시군요. 홍이가 건네는 첫마디였다. 가벼운 웃음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훅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진주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풍류를 보고자 들렀습니다. 풍류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이지요. 그녀의 말에 주변 선비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박문수 역시 어쩐지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앉았다. 술잔이 오가고 홍이의 청아한 가야금 소리가 흐르자 박문수의 마음은 어느새 봄 꿈속을 떠다니는 듯했다.
그날 박문수는 여러 번 홍희와 눈이 마주쳤다. 홍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선비들의 공통된 시샘을 불러일으킬 만큼 눈부셨다. 하지만 박문수는 그저 속으로만 생각했다. 나 같은 풋선비에게 관심을 둘 까닭이 없지. 그럼에도 홍희가 시를 청하면 그는 기꺼이 즉흥시구를 읊었고 그녀는 그것을 진심으로 감탄하는 눈빛으로 받아주었다. 그 짧은 눈빛 교환 하나만으로도 박문수의 마음은 흔들렸다. 밤이 깊어 돌아오는 길, 그는 스스로를 달래듯 되뇌었다. 학문이 급한데 괜히 마음만 흔들렸구나. 그러나 마음에 싹튼 작은 불씨는 이미 꺼질 틈이 없었다. 홍희의 그의 눈빛, 봄밤의 은은한 등불, 흐르는 가야금 소리는 머릿속 깊숙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박문수는 공부에 전념하려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책장을 넘겨도 글자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수시로 홍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외숙모에게 얼마간 돈을 빌려 다시 기루를 찾았다. 다시 마주한 홍희는 첫날보다 더 부드럽고 더 친절하게 다가왔다. 며칠째 오시지 않길래 잊은 줄 알았어요. 잊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럼 좋은 자리를 준비해 드리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고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봄밤의 달빛은 두 사람을 아늑하게 감싸 안았고 홍희는 살며시 박문수의 손등을 스쳤다. 박문수의 가슴속에 감춰두었던 설렘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피어올랐다. 이윽고 두 사람은 기루의 깊은 방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지난 삶을 털어놓고 미래를 꿈꾸는 듯한 정담이 이어졌으며 마음이 마음을 부르는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깊은 정이 싹텄다. 등불 아래서 스치는 시선과 나직한 목소리는 봄바람보다 따뜻했고 홍희는 스스럼 없이 박문수의 손을 붙잡아 놓지 않았다. 그날의 정에는 그저 선비의 객기나 술기운만은 아니었다. 그토록 가난한 선비였던 박문수에게 누군가가 그토록 진심 어린 눈빛을 건넨 것은 처음이었다. 그렇지만 인연이 깊어질수록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은 왜였을까? 홍희는 기루의 예인으로 자유롭지 못했고 박문수는 과거에 오르기 전까지는 한낱 냉수마저 빚져먹는 처지였다. 서로의 신분과 현실은 봄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뒤편에는 언제든 매정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젊은 날의 봄은 원래 그런 법이었다. 충동으로 피어나고 설렘으로 흔들리며 불안 속에서도 한 번쯤은 마음을 맡기고 싶은 계절처럼 말이다. 그날 이후 박문수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의 더위가 막 시작되던 때 박문수는 여전히 진주에서 과거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홍희의 미소가 남아 있었고 시를 읽다 보면 어느새 그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젊은 나이에 풍류를 모르는 것도 죄라면 죄였으나 마음이 너무 기울어 공부가 흐트러지는 것 또한 큰 걱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다. 그 과부 딸 말이야 얼굴이 얼마나 흉한지 첫날 밤에 쫓겨났대. 어디 가나 고개 숙이고 다닌다더라. 불쌍해서 우물가 지나갈 때마다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니까. 박문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토록 험담을 들을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
그렇게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고 그는 그날 저녁 일부러 우물가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우물가에는 마을 늦은 일거리를 마저 정리하던 한 여인이 보였다. 등불 아래 드리워진 그녀의 모습은 멀리서 보아도 남루했고 목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조심스러움이 몸 전체에 배어 있었다. 바로 그 이웃 과부의 딸 홍씨였다. 그녀는 진흙이 묻은 치마깃을 잡아 올리며 물을 길고 있었고 한쪽 다리를 조금 절며 움직였다. 얼굴은 병마로 얼룩이 남았고 앞니가 고르지 못해 입을 다물 때마다 습관적으로 손을 가렸다. 그러나 눈동자만큼은 유난히 맑고 깊었다. 박문수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다가 문득 마음이 저릿해졌다. 얼굴을 흉본다 하나 저 눈빛은 참 고운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홍씨를 불러 세웠다. 여보시오, 물은 무겁지 않소? 홍씨는 고개를 든 채 잠시 놀란 듯 바라보다가 수줍게 대답했다. 아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밤길에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지. 사람이어서 불렀지요. 여인이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홍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말은 그녀가 그동안 살아오며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을 것이다. 홍씨는 입술을 조심스레 깨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놀라지 않으셨군요. 많은 사람이 저를 보면 놀라거나 피하거나 험담을 하셨거든요. 박문수는 천천히 다가서며 그녀의 손에 든 물동이를 대신 들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첫눈만 보는 것은 참으로 옹졸한 일입니다. 홍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마도 위로에 익숙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박문수는 그날의 홍씨 모습을 잊지 못했다. 마음 어느 한켠에서 작은 파문처럼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 홍이와 보낸 봄밤의 기억이 화려한 등불 아래 향긋하게 남아 있었다면 홍씨와의 첫 만남은 가난한 초가집 앞에서 촛불 하나 켜진 듯 잔잔한 따뜻함이 있었다. 한쪽에는 봄날의 향기로운 꽃, 다른 쪽에는 겨울 끝자락에 피어난 강인한 매화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박문수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다시 홍씨를 마주쳤다. 그녀는 다른 집의 살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고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박문수는 다가가서 말했다. 또 짐을 혼자 드는 것이오? 홍씨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일원이라는 사람입니다. 혼자 하는 사람이라 해도 무거운 것은 무겁지요. 그러며 보자기를 받아드니 홍씨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떼지도 못한 채 박문수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제가 흉하다고 사람들은 가까이 오는 것도 꺼려서요. 박문수는 가볍게 웃으며 말하였다. 사람의 얼굴은 바람 한 번에 변하고 병 한 번에 달라질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씨는 쉽게 변하지 않지요. 그 말은 홍씨의 마음을 치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숙였다. 살면서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박문수는 조용히 짐을 들어주었고 홍씨는 말없이 그 옆을 걸어갔다. 그렇게 소소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후 며칠 동안 박문수는 홍이와의 정에도 잊지 못하고 홍씨의 담담한 미소와 삶의 무게도 잊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에게 전혀 다른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홍이는 그에게 젊음의 불꽃을 일깨웠고
홍 씨는 그에게 사람의 진심과 마음을 돌아보게 했다. 박문수는 자신이 두 사람 사이에서 왜 흔들리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홍이는 화려하고 능숙한 풍류의 여인이었고 홍 씨는 세상에 버려진 듯 했지만 순한 마음이 담긴 여인이었다. 그는 책을 펼칠 때마다 이 두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홍 씨가 조심스레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문수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가 놀라 물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오? 홍 씨는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조심스럽고도 깊은 울림을 남겼다. 박문수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홍 씨를 방 안으로 들였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홍 씨는 그동안 받은 상처, 험담, 세상에서 밀려난 외로움 같은 것을 서서히 내놓기 시작했고 박문수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위로는 따뜻한 말보다 따뜻한 시선에서 오는 법이었다. 서방님이 과거에서 이름을 떨치시도록 매일 치성을 드렸습니다. 치성을 네,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 신주는 다 부숴버렸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찌르르하게 떨렸다. 예인의 화려한 미소보다 더 깊고 진한 마음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었다. 그날 박문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람의 진심은 화려한 등불 아래서가 아니라 어둑한 밤 조용한 방에서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마음은 처음으로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은 어느새 가을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었다. 진주 들판에는 황금빛 뼈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서늘한 바람 아래 낙엽이 흩날렸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람의 마음도 스스로 모르게 흔들리기 마련이었다. 박문수 또한 그랬다. 홍이와 보낸 화려하고 향기 가득한 밤들, 그리고 홍 씨와 나눈 조용하고 따뜻한 나날들이 번갈아 그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홍이는 진주의 명기답게 시가무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다. 술상을 마주하며 가벼운 장단에 맞춰 부드럽게 춤을 추는 모습은 누구라도 마음을 빼앗길 만큼 매혹적이었고 그의 음성은 마치 달밤에 흐르는 물소리처럼 청아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박문수는 젊은 혈기가 솟구치고 세상 근심마저 흐려지는 듯했다. 연정을 나누며 나눈 속삭임은 한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달콤했으며 홍이의 손끝에 스치는 감촉은 그의 청춘에 불을 지피곤 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이상하게도 홍 씨의 그 조용한 미소가 몸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우물가에서의 작은 인사, 어둑한 초가집에서 나누었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들, 그리고 밤늦게 찾아와 두려움 반, 기대 반의 눈빛으로 속 이야기를 털어놓던 모습들. 화려한 등불 아래서가 아니라 작은 등잔불 아래서 떨리며 내뱉던 그 말들은 묘한 여운을 남겼고 박문수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박문수는 평소처럼 책을 펴놓고 있었으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속에서 두 여인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났다. 그러자 책상이 촛불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듯 그의 마음도 흔들렸다. 내 마음이 왜 이리 갈피를 못 잡는 것이냐?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으나 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친구가 술판을 벌인다며 그를 기생집으로 같이 가자고 말하였다. 처음엔 거절했으나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판에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홍이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우아하고 사랑스러웠으며 그가 들어온 순간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방님, 어찌 이렇게 오래 뜸하셨사옵니까? 그 말에 박문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공부가 바쁘기도 하고 생각할 일이 많아. 그리 되었어. 홍이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술잔을 가득 채워 그의 앞에 놓았다. 서방님의 마음을 흔든 사람이 생기셨나요? 그 말은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홍이의 시선은 날카롭게 박문수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문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이오? 다만 내 앞길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 잠시 돌을 닦았을 뿐이오. 그러나 홍이의 눈빛은 예리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수많은 남정을 상대해온 여인이었고 남자의 마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변화 정도는 능숙하게 알아채는 눈을 갖고 있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서방님. 사람 마음은 한번 끌리기 시작하면 봄꽃처럼 번지기 마련이죠. 박문수는 그 말에 술잔을 들어 입술에 댔지만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홍이는 은근한 말투와 능숙한 손길로 그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았고 박문수는 잠시 그녀에게 기울어졌다. 정다움을 나누고 나서도 홍이는 품에 안긴 채 나직하게 속삭였다. 서방님은 제게 오실 분이라 여겼습니다. 진심은 잊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마치 부드러운 실타래처럼 그의 마음에 얽혀들었다. 그런데 다음 날 홍 씨는 또다시 초가집 창문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 더 수척해져 있었다. 서방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문수는 그녀를 방으로 들였다. 홍 씨는 신중하게 앉았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께 민폐가 될까 두려워서 더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눈물 흘리며 들은 말씀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얼굴이 아니라 마음씨를 봐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밤마다 기도를 드리며 서방님이 잘 되길 바랬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계속 말했다. 전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를 여인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서방님께 의지를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박문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홍이처럼 화려한 자태도 없었고 홍씨처럼 작은 초가집에서 가난하게 살던 여인도 아니었다. 두 여인은 서로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둘 다 진심을 담아 그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홍 씨, 그대는 내게 무엇을 바란 것이오? 홍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서방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려도 서방님은 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은 박문수의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어떤 기대나 욕망 없이 말 그대로 마음만을 내준 것이었다. 박문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 마음이 흔들리오. 그대의 진심이 고맙고 소중하오. 그의 말에 홍 씨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가슴에 얹었다. 하지만 박문수의 마음에는
죄책감에 가까운 무게도 함께 내려앉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홍희와도 깊은 정을 나누고 있었으며 그 인연 또한 쉽게 끊을 수 없는 실처럼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박문수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을 거듭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등잔불은 점점 작아졌다.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 향하는 것인가? 홍이의 향기로운 품인가? 아니면 홍씨의 따뜻한 마음인가? 어찌하여 나는 두 여인의 인연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는가? 박문수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두 여인 중 한 명이 훗날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변화는 그가 꿈꾸던 과거 급제와도 연결되어 있었고 홍희와 홍씨 두 여인의 운명 역시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늦봄, 진주고을에는 한 가지 소문이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올해 과거를 크게 친다더라. 이번에는 인재를 널리 뽑는다 하여 지방 선비들까지 기회가 있다지 않나? 사람들은 마을 장터에서 이 이야기를 놓고 설왕설래하였고 서당의 훈장들은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글을 읽혔다. 그 열기 속에서 박문수 역시 학문의 뜻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스스로도 느끼는 큰 변곡점이었다. 그동안 홍희와의 풍류는 그의 젊음에 달콤한 향기를 남겼고 홍씨의 따뜻한 마음은 그의 가슴을 맑게 씻어주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청운의 뜻을 품고 길을 나서야 할 출발점에 서 있었다. 그런데 공부에 다시 열을 올리던 어느 날 홍씨가 조용히 그의 집을 찾아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서방님, 며칠째 얼굴을 못 뵈었습니다. 혹 서방님이 떠나실까 마음이 불안하여 찾아왔습니다. 박문수는 책을 덮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홍씨, 내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홍씨의 얼굴빛이 살짝 흔들렸다. 눈가가 떨리고 입술이 고개를 떨군 듯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방님은 높은 곳에 오르실 분입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께서 건강히 다녀오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대는 속상하지 않소? 그러자 홍씨는 잠시 눈을 감았고 한 줄의 눈물이 뺨을 따라 흘렀다. 속상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저 서방님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서방님 발목을 잡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 말은 박문수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화려한 웃음 뒤에 감춰진 계산이 아니라 조용한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이었다. 박문수는 조용히 홍씨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고맙소. 그대의 마음을 받아 더욱 마음을 다지겠소. 홍씨는 그 손을 꼭 잡았다 놓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다. 등 돌린 그녀의 뒷모습이 왜 그리도 작고 외롭게 보이는지 박문수는 오래도록 문간에 서서 바라보았다. 며칠 후 박문수는 그동안 물러났던 홍희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 촛불이 흔들릴 때쯤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홍희가 있는 기루를 찾아갔다. 그곳은 여전히 남정네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넘쳐 흘렀다. 홍희는 박문수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다. 오라버니, 어디 계신가 했더니 이리도 늦게 오셨군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게 흔들렸다. 마치 이미 뭔가를 눈치채고 있는 듯했다. 박문수가 술상 앞에 앉자 홍이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요즘 왜 이리 마음이 달아나 있는 듯 하십니까? 박문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능숙했고 술잔을 건네는 동작에는 아름다운 곡선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예전만큼 가슴이 뛰지 않았다. 반대로 홍 씨가 우물가에서 떠올리던 가녀린 미소와 떨리는 손끝이 자꾸만 머릿속을 채웠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홍이야, 나 곧 찬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보려 하오. 그 말을 들은 홍이는 처음엔 미소를 유지했으나 곧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나를 피하셨던 것이군요. 피한 것은 아니오. 다만 내 마음을 다스리려 했을 뿐이오. 홍이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어딘가 비어 있었다. 오라버니, 사람 마음은 정직합니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는지는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아는 법이지요. 그녀는 술잔을 비우고 잔을 뒤집으며 말했다. 오라버니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였다면 저는 억지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다만 잠시 함께했던 정마저 부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박문수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홍이야, 그대와 나눴던 인연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지금은 그 인연을 오래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라오. 홍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오라버니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웃고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농담도 어떤 풍류도 예전처럼 가볍게 웃어 넘길 수는 없었다. 홍이는 마음속 어딘가가 허전한 듯 박문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고 박문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담잠히 앉아 있었다. 이별은 화려한 말 없이도 조용히 다가오는 법이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정을 마지막으로 느끼며 이별의 의미를 전했다. 홍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끝내 흐르지 않도록 고개를 들어 올렸다. 오라버니, 꼭 과거에 급제하십시오. 언젠가 높은 곳에 계신 오라버니를 바라보며 저분과 인연이 있었다고 속으로만 웃을 테니. 박문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서서 홍이에게 예를 갖추었다. 그대의 마음 오래 기억하겠소. 그 순간 홍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박문수가 그 방을 떠나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지듯 그의 마음도 한순간 허전해졌다. 이별이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 법이었다. 박문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희미했고 별빛도 흐렸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전보다 가벼웠다.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었던 두 여인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스스로의 방향을 결정해낸 듯했다. 그리고 한양을 향해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양으로 올라온 박문수는 늘 그렇듯 처음엔 낯선 곳의 기세에 압도되었다. 높은 담장, 위험 있는 관청, 과거 시험장 주변을 가득 메운 응시자들은 모두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다. 진주에서 마음의 결을 다듬고
홍씨 곁에서 배운 묵묵한 온기와 홍이에게서 느꼈던 세상의 넓고 복잡한 빛깔까지 그 모든 것이 그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과거 시험 전날 밤 그는 작은 촛불 하나를 두고 조용히 앉아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내가 왜 이 길을 걷는가? 그 질문은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권세를 위한 것도 부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밝히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그가 바라던 참뜻이었다. 시험날 아침, 박문수는 담담하게 붓을 들었다. 흔들림 없는 필체는 장내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감정에 치우치지도 허례에 매달리지도 않고 그의 글은 오롯이 백성을 먼저 두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는 평을 듣게 되었다. 며칠 뒤 급제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사람들이 명단 앞에 몰려와 서로 이름을 확인하며 환호하거나 좌절할 때 박문수는 그들 틈에서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찾아갔다. 진주 박문수 병과 제26위. 순간 그의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출세의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동안 마음으로 지지해준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 묵묵히 진심을 보여준 홍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박문수는 오랜만에 편한 잠을 이루었다. 내일이면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 그 꿈은 더없이 밝고 단단했다. 몇 주 뒤 박문수가 진주로 돌아왔을 때 고을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아이고, 박서방이 과거에 붙었다요. 우리 고을에서 이런 인재가 나왔으니 이 얼마나 경사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 뒤를 따라다녔고 어르신들은 그의 손을 붙잡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박문수는 과한 명예보다 그동안 자신을 믿어준 두 여인의 소식을 먼저 듣고 싶었다. 먼저 그는 홍희를 찾아갔다. 예전처럼 화려한 장신구를 지닌 채 많은 손님을 맞던 그녀는 박문수를 보자마자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뒤 미소를 지었다. 오라버니, 과거에 급제하셨다 하기에 혹시 오실까 했습니다. 홍이야, 그대 덕분에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 내가 젊은 날의 풍류로 그대를 대했던 것이 미안하오. 그러자 홍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라버니는 제게 상처가 아닌 인연이었지요. 인연은 길고 짧음이 있을 뿐 그 깊이를 억지로 재려하면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오라버니는 이제 올라갈 길이 있는 분이며 저는 여기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저 서로의 길을 응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담담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보내며 정리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무게였다. 박문수는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다. 홍이야, 그대의 앞날에도 좋은 바람이 불기를 바라오. 서로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련이 아닌 정리된 인연으로 남을 수 있었다. 이후 그는 홍씨의 집을 찾았다. 문 앞에 서자 두근거리는 마음이 뜻밖의 크게 다가왔다. 문을 두드리니 홍씨가 나왔다. 그는 순간 말을 잊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단정하고 더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서방님, 홍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담담했다. 박문수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따스함이 흐르고 있었다. 홍씨, 그동안 잘 지냈소?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멀리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말에 박문수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며 치성을 드리고 그를 위해 정성껏 마음을 모았던 사람이다. 홍씨, 그대가 보여준 마음, 나 문수가 잊지 않을 것이오. 홍 씨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잠시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꺼내듯 말을 이었다. 서방님이 떠나신 뒤 저는 제 마음을 인정하려 했습니다. 제가 비록 박색이고 신세도 변변치 못하지만 서방님께 기대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이 더 큰 세상으로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대는 내 길을 막은 적이 없소. 오히려 나를 바로 세워주었소. 내가 과거에 합격한 것도, 앞날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도 그대의 마음 덕분이오. 그 순간 홍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방님,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문수는 단단히 말했다. 홍씨, 그대가 원한다면 나 문수, 그대를 소실로 맡고자 하오. 홍 씨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 뚝뚝 눈물이 흐르며 고개를 숙였다. 그 말씀 정말입니까? 거짓이라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오. 홍 씨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박문수는 비로소 자신이 정말 지켜야 할 인연이 누구인지 명확히 깨달았다. 얼마 뒤 박문수는 관아의 비리를 바로잡고 부정을 일삼던 목사와 아전들을 벌한 뒤 홍 씨를 마부와 함께 가마에 태워 사천 본가로 보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아니, 그 홍 씨를 데려갔다고? 예전엔 박색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이 이제 어사 박문수의 안사람이라니.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흉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가 보여준 것이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정말 사람의 값어치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법이구나. 홍 씨는 비록 박색이었으나 마음 깊은 곳에 정성과 고든 마음,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품은 진심으로 마침내 박문수의 곁을 얻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박문수는 그 인연을 평생 가슴에 두었다.